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우현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관람하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전시실에서 열리는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이중섭입니다. 이중섭은 힘들고 어려웠던 삶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정직한 화공이자 일제강점기부터 소를 그려낸 민족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이중섭에 관한 전시, 영화, 연극, 소설 등이 꾸준히 만들어지면서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화가이기도 한데요. 이번 전시는 2021년 4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작품을 활용해 희소 가치가 높은 한국 미술품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전시에는 이건희 컬렉션 1488점 중 이중섭 작품 80여 점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중섭 작품 10점을 모아 100여 점 가까운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에서는 이중섭의 작품 세계를 1940년대와 1950년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940년대는 이중섭이 일본 유학 시기와 원산에서 작업한 연필화와 엽서화를 전시하며 1950년대는 통영, 서울, 대구에서 그린 전성기의 작품 및 은지와 편지화 등으로 나눠 구성했습니다. 전시는 재료와 연대를 조합해 예술가 이중섭과 인간 이중섭을 고루 반영하고 이중섭의 면면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럼 먼저 1940년대의 이중섭 작품을 그의 생애와 연결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중섭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9월 16일 평안남도 평원군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양의 공립종로보통학교를 다닌 후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고등보통학교에서 서양화가 임용련에게 미술을 배웠습니다. 이후 이중섭은 1936년 일본 도쿄 교회의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하며 유학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 도쿄 문화학원으로 옮겨 1941년까지 수학했습니다. 이 시기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서 있는 소, 소묘, 왕월 등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 월남하면서 대다수의 작품을 원산에 두고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1940년대에서는 문화학원에서 만나 연인이 된 야마모토 마사코에게 보낸 엽서와 37점과 소, 여인, 소년을 그린 연필화 4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중섭의 연필화입니다. 이중섭은 연필을 섬세한 묘사와 형태를 강조하고자 사용했고 서명을 남김으로써 이것이 완성된 작품임을 표시했습니다. 좌측의 2점과 우측의 2점의 화풍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훗날 아내가 되는 야마모토 마사코를 모델로 한 여인은 폴고갱의 타이티 시절을 연상케 하고 소와 여인에서도 이중섭이 유학 시절 접한 서구 미술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소년과 세 사람은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반영한 리얼리즘 시각을 담고 있어 앞선 작품들과는 대비를 이룹니다. 좌측 2점은 작년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소장된 작품이고 우측 2점은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이 중 2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와 여인은 1943년 제7회 미술창작가협회전의 회우 자격으로 출품한 9점 중 하나로 이중섭의 초기 화풍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 번의 스케치 흔적이 남아있어 종이 위에 소와 여인의 사랑을 초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중섭이 즐겨 그린 소재이기도 한 소는 작가 자신을, 그림 속 여인은 야마모토 마사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역동적으로 배를 드러낸 소와 허공을 응시한 채 입술을 다물고 있는 여인의 간등적인 모습에서 소와 여인의 정서적 교감과 사랑의 기쁨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세 사람은 1945년 열린 해방기념미술전람회에 출품하려 했던 작품 중 하나로 이중섭이 소년과 함께 원산에서 가져왔으나 시일이 늦어 출품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사람에는 엎드려 누워 두 손에 머리를 묻은 사람, 무릎을 세어 앉아 턱을 괜 사람,
들어놓은 채 한 손으로 눈을 가린 사람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그린 연필획들은 일제강점 말기에 암울한 사회상을 반영하듯 삶의 피로와 좌절감, 허무감과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중섭의 드로잉은 대부분 곡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작품은 직선으로 거칠게 사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엽서화입니다. 이중섭은 1937년 일본 도쿄의 문화학원에 입학하고 1939년 한 해 후배인 야마모토 마사코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마사코에게 1940년부터 1943년까지 다수의 엽서를 보냈는데 9 곱하기 14의 관제 엽서 한쪽 면에는 그림을 그리고 다른 면에는 주소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엽서화는 총 88점이며 이 중 41점이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중 37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엽서들은 1979년 미도파 백화점 하랑에서 열린 이중섭 작품전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1940년 12월 25일 마사코에게 보낸 첫 번째 엽서와 상상의 동물과 사람들입니다. 방학 중 원산에서 지내며 일본으로 보낸 것입니다. 상반신은 소, 하반신은 물고기인 동물이 인간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작품은 먹지를 이용해 선을 벗겨낸 뒤 채색했습니다. 먹지로 그린 다른 엽서와 상상의 동물과 여인입니다. 머리는 셋, 하반신은 하나인 동물의 여성이 올라탄 모습인데요. 형태의 외곽이 짧은 선들로 연결되어 있고 먹지가 유성 재질이었기에 선들 주변으로 푸른색 물감이 뭉쳐져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과 두 사람은 윤곽선 없이 붓으로만 형태를 그려낸 뒤 이목구비만 더 짙은 선으로 간략하게 강조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외에도 몰고법이나 구룩법과 같은 전통 화법을 활용하고 연꽃이나 오리 등을 등장시켜 한국미를 강조한 엽서화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두 사람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또 있습니다. 엽서화 좌측 하단에 중섭 1941로 표기한 서명 옆에 마사라고 쓴 부분인데요. 무언의 연애 편지였지만 마사코에 대한 사랑을 이름에 눌러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엽서화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1940년대 이중섭의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중섭의 초기 작품 경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중섭은 엽서화를 그릴 때 유체, 잉크, 크레용, 먹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가 1950년대까지 지속한 매체 실험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엽서화는 자유자재의 공간 구성, 단순화된 형태, 원색의 사용, 정제된 선묘 등 1950년대 완성된 이중섭 작품의 특징을 선취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전시장에는 엽서화를 제작 기법, 도상에 따라 4개의 소그룹으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엽서에 남겨진 우편 소인을 통해 작품의 제작 순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시장 한쪽 벽면에는 이 순서에 맞춰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0년대입니다. 1950년 이후 이중섭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중섭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1950년 12월 가족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 제주도 등지에서 필한 생활을 하던 중 생활고로 1952년 일본인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후 사망하는 1956년까지 통영,
대구, 서울 등지를 옮겨 다니며 작업을 지속했는데요. 특히 1953년 11월 공예가 유광열의 초청을 받아 옮겨간 통영에서 소연작 등 대표작을 제작했고, 미도파 백화점 화랑에서 열린 이중섭 작품전을 앞두고는 매일 작품을 그려낼 만큼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워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영양실조와 간경화 등의 병고에 시달렸고 1956년 무연거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섭은 동일도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제작 연도를 표기하는 법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시에서는 1951년 서귀포 시기부터 1956년 타계할 때까지 그린 주요 작품을 도상과 매체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새와 닭입니다. 이중섭은 1940년 그린 망월의 새를 등장시킨 이래 1950년대까지 새 또는 닭을 즐겨 그렸습니다. 1943년 일본에서 돌아와 원산에서 지내는 동안 닭을 직접 기르면서 관찰하고 그리기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이중섭은 두 마리의 닭을 부부로 인화하거나 새와 인간을 동등한 크기로 두어 가족 구성원으로 엮어내는 한편 때로는 화면에 대각선으로 닭을 배치해 역동적인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닭과 병아리는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데요. 어미닭과 병아리를 활달한 선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중섭 가족이 필요한 이후 가족과 함께한 기간은 1951년 1월부터 서귀포에서 지낸 1년이 가장 길었는데요. 유족들은 가난했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이때를 꼽습니다. 가족과 청류는 이중섭이 제주도에 정착한 이후 그린 작품으로 추정되는데요. 새와 닭을 도상으로 그린 작품들 중에 이른 시기에 그려진 것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 서귀포까지 눈을 맞으며 가족과 함께 걸어갔던 기억을 담아낸 것으로 작품 속에는 남녀노소가 사람만큼 커다란 새와 물고기 사이에서 첫눈을 맞으며 뒹굴고 있습니다. 이중섭이 1940년대 초반 인간과 동물이 어우러진 초현실주의 경향의 엽서화를 다수 그려냈던 것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은 1972년 현대화랑에서 열린 15주기 기념 이중섭 작품전에 출품된 이후 2021년 이건희 컬렉션 기증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입니다. 이중섭이 아이들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46년 원산의 한 고아원에서 미술교사 일을 잠시 했을 때, 그리고 같은 해 그의 첫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디프테리아로 사망한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섭은 아들이 혼자 묻히면 쓸쓸해할까 봐 외롭지 말라며 장난치는 아이들을 그려서 넣어주었다고 하고, 그해 8월 평양에서 열린 제1회 해방기념 종합 전람회에 출품한 하얀 별을 안고 하늘을 나르는 어린이도 첫 아들을 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림 속 아이들은 서로가 몸을 맞대고 있거나 끈을 통해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들 사이로는 개와 물고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1951년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린 것입니다. 두 작품은 이중섭이 서귀포 시절을 회상하며 그린 것입니다. 그림 속 아이들은 긴 줄로 연결되어 있고 줄의 양끝에 물고기가 매달려 있으며 화면 가운데에는 커다란 꽃게가 앞발로 줄을 끊어내려 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잉크 드로잉과 유체로 그림을 마무리한 뒤 불투명한 색조를 덧바르는 방식을 취해 마치 돌에 은각으로 새긴 듯한 느낌을 줍니다. 원색이 조금 더 드러나는 오른쪽 작품은 일본에 있는 큰아들 태연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작품의 중간에 종이가 접힌 자국이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작품이 3점 더 현존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둘째 아들 태성에게 보낸 것으로 이중섭은 두 아들이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같은 그림을 2번 그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중섭은 작품 활동과 함께 잡지의 표지나 사파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중섭은 1952년 자신의 친구인 시인 구상에 져서 민주고발의 표지와 밑그림을 제작하고 자유예술과 문학예술 등의 다수의 사파를 남겼습니다. 새와 꿈의 봄 병사는 문중섭 대령의 전투수기 저격능선의 표지화와 관련된 작품입니다. 이중섭은 저격능선의 표지화로 피 묻은 새가 능선을 넘는 모습을 그렸으나 채택되지 못했고 반인반수 형태의 칼을 든 전사가 표지화로 사용되었습니다. 저격능선의 표지화와 유사한 꿈의 봄 병사는 일본에 있는 둘째 아들 태성에게 보내진 것이고 태연에게 보낸 유사 작품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표지화로 채택되지 못했던 새는 1957년 9월 자유문학의 표지화로 쓰였습니다. 전시에서는 이중섭이 참여한 출판미술 자료 16건을 선보이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중섭이 그린 표지와 내종을 비롯해 잡지 내의 권두와 사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섭의 출판 미술은 인쇄 시기를 특정할 수 있어 유사도상을 반복적으로 그렸던 이중섭의 작품의 편년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중섭은 유광열의 초청으로 1953년 11월부터 통영으로 옮겨가 나전칠기 기술원 양송소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다음해 6월 초 상경하기 전까지 마산, 진주 등지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 속에 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이중섭은 통영의 풍경을 담은 다수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9점 중 하나인 나무와 까치가 있는 풍경은 제목 그대로 나무 위에 앉은 까치를 그린 것으로 구성적인 특징이 돋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로 그려진 이 작품은 화폭 상단에 펼쳐진 넓은 땅에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져 있고 옆으로는 초록색 바디랑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기 이중섭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왕성한 창작욕으로 쉬지 않고 작품 제작에 매진했으며 흰소, 부부 등과 같은 대표작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은지화입니다. 이번에 출품된 은지화는 총 27점으로 대다수 작품은 1979년 미도파 백화점 화랑에서 열린 이중섭 작품전에서 처음 공개된 것들입니다. 은지화는 광택이 있는 알루미늄 속지에 철필 또는 못을 사용해 윤곽선을 눌러 그리고 그 위에 물감, 먹물 등을 문질러 완성한 작품들을 일컫습니다. 이중섭은 담뱃갑 속 은박지를 다방이나 술집, 심지어 길바닥과 쓰레기통에서 주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은지화들은 처음부터 접히고 구겨지고 찢어진 상태를 그대로 두고 그림으로써 화면의 우연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중섭이 1952년 6월 가족을 일본으로 떠나보낸 후 그리기 시작한 수많은 은지화에는 주로 가족과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중섭은 그 가운데 70여 점을 1953년 일본에 있는 아내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대작으로 완성하려고 그린 스케치이니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중섭만의 독특한 재료와 기법으로 인해 그의 작품은 1956년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족을 그리는 화가는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가 자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 주변부로 물고기와 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952년 가족들과 헤어진 이후 서귀포 시절을 추억하며 그린 은지화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중섭은 1950년 12월 피란 생활을 시작하며 어머니와 이별하고 1952년 6월 아내인 야마모토 마사코와 두 아들과도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의 작품에서 가족은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이별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은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섭은 네 사람이 손을 붙잡고 춤을 추는 모습, 배를 타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자신, 원산에 두고 온 어머니 등을 그리며 가족과 재회하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해탄이라는 작품을 통해 이중섭이 그린 가족의 모습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은 1953년 7월 가족을 만나러 일본에 가지만 일주일 만에 돌아오고 맙니다. 생전의 마지막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현해탄은 헤어진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이중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작은 배에 올라탄 남성이 이중섭입니다. 고개를 들어 그가 바라보는 곳에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4명의 가족이 웃고 있는 듯합니다. 현해탄은 그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따뜻하고 해학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쳐 화면을 2개로 분할하는 방식은 투게나 아버지와 두 아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중섭만의 특이성이기도 합니다. 같은 제목의 세로형 작품도 현존하는데 이 작품은 이중섭 미술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춤추는 가족은 초원을 배경으로 나체의 가족이 춤을 추면서 원을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꺼운 손으로 면을 표현하여 원을 이루는 4사람이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긴 얼굴과 콧수염을 한 인물은 이중섭이고 그 옆의 여인과 아이들은 그의 가족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는 형태는 앙리 마티스의 춤을 연상케 하는데 춤을 추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 이 작품에서도 가족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작가의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중섭은 1952년 가족과 이별 후 1955년 12월 중순까지 꾸준히 아내에게 그림을 곁들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두 아들의 학교 생활, 개인전을 준비하는 과정,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한 노력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이중섭의 조카 이영진 씨가 야마모토 마사코가 보관 중이던 편지를 빌려왔고 이때의 내용을 시인 박재삼이 번역해 1980년 이중섭 서한집 그릴 수 없는 사랑의 빛깔까지도라는 이름으로 출간하면서 한국에도 그 내용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편지는 1954년 11월경 1955년 1월에 있을 미도파 백화점 화랑 개인전 준비에 한창일 때 쓴 것인데요. 실제로 이 시기 제작된 작품은 편지의 내용대로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중섭의 많은 대표작들이 이 편지를 쓰던 즈음 제작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이 아고리는 머리가 점점 더 맑아지고 눈은 더욱더 밝아져서 너무도 자신감이 넘치고 또 흘러넘쳐 번득이는 머리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리고 또 그리고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끝없이 훌륭하고 끝없이 다정하고 나만의 아름답고 상냥한 천사여. 더욱더 힘을 내서 더욱더 건강하게 지내줘요. 편지 가장자리에 그려진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는 이중섭의 모습. 내 가족이 얼굴을 맞대고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에서 가족을 그리고 재회를 희망하는 작가의 간절함과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부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메시지였던 만큼 아고리, 천사, 발가락 등 애정어린 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고리는 이중섭의 별명으로 문화학원 재학 당시 이시이 하쿠데이 교수가 그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문화학원에 이시성을 가진 유학생이 3명 있어 이들을 구분하고자 했는데 이중섭은 턱이 길다는 뜻의 아고리로 불렸습니다. 발가락은 야마모토 마사코를 지칭하는 말로 연애 시절 마사코가 발가락을 다쳤을 때 이중섭이 간호했던 기억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작품 옆으로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화가 걸려 있습니다. 먼저 나비와 비둘기는 작은 아들 태성에게 보낸 것이고, 비둘기와 선에는 큰아들 태연의 일본 이름 야스카타가 쓰여 있습니다. 태성에게 보낸 편지와 내용은 아주 잘 그렸어요, 또 그려서 보내주세요인데요. 이를 통해 아들과 그림을 주고받으며 소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중섭은 1954년 진주, 1955년 서울과 대구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나 대구 개인전 이후 심신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대구에서 병원 생활을 마치고 12월에는 서울로 옮겨왔습니다. 이중섭은 몸이 아픈 가운데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사파와 표지화를 제작했는데요. 이 작품을 제작할 무렵 이중섭은 거식증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간염 등을 앓으며 정릉에서 화가 박고석 한묵, 소설가 박연희, 시인 조영암 등과 이웃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릉 풍경도 이때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림 앞쪽에 키가 큰 소나무가 세로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아래로는 전형적인 돌담과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친 연필선 위에 크레용으로 색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유체를 살짝 덧칠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이중섭은 1940년대 초반 제작한 엽서화에서 크레용을 사용해 강줄기나 산의 능선을 유려하게 처리하고 과일이나 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섞어 완성한 정릉 풍경은 이중섭이 심신이 쇠약해진 생애 말년에도 기법적인 실험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중섭이 삶의 끝자락에서 그린 정릉 풍경은 그의 삶을 반영하듯 따뜻한 대기 속 쓸쓸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중섭의 작품은 총 670여 점에 이르고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작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중섭은 어쩌면 이중섭이라는 거대한 성운의 일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를 그리기 위해 수없이 많은 소를 그리고 두 아들에게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내며 자신의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작품을 그리면 그것으로 바꿔주겠노라 약속하던 화가 이중섭의 면모를 보자면 그는 작품 하나를 완결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다음을 위한 습작이면서 이전에 그린 그림의 더 나은 버전이기도 한 현재 진행형의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끝이 없는 여정을 가족에게 닿는 길이라고 여기고 묵묵히 걸었던 화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꿈을 잊지 않았던 화공으로서 이중섭은 진실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쪼록 비루한 현실에서도 이상을 그려낼 줄 알았던 화가 이중섭의 삶과 예술이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희망하며, 여러분들도 오늘 보신 작품 중 하나를 마음속에 담고서 내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힘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